오늘 드디어 29회 민집 마지막입니다. 31번. 다음 중 부동산 경매 절차 및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갈수록 박스형 문제 너무 많은데 짜증나. 지금 다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는 틀렸단 소리죠.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압류 선착주의는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 조세채권,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 이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압류 선착주의로는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조세채권은 조세채권 따로, 담보물건은 담보물건 따로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세금이 조금 더 후순위고 담보물건이나 이런 게 좀 더 선순위인데 당해세나 이런 거는 또 선순위로 해야 돼서 이게 복잡해가지고 무조건 압류 선착주의로 이제 조세채권하고 담보물건,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 사이에 우선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서 담보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확정일자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의 우선 징수 순위에 대해서 변제될 수 있다. 뭔 말이냐? 자, 주임법에 따라서 이제 확정일자를 갖추고 담보된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 얘는 지금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 뭔가 목적물이 있고 여기 임대차나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를 해대요. 하게 되면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 확정일자 임대차 설정 확정일자겠죠. 그리고 전세 설정일이겠고 법정기일이 빠른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변제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종소세, 얘의 상속세 부동산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그러면 얘들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의 우선징수에 대해서 변제될 수 있다는 건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 원칙의 예외에 관한 국세기준법을 신설을 해가지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무조건 국세하고 강제징수비는 다 우선 변제를 우선 징수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이거는 안 돼요. 얘네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하면 이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사망에도 불구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서 담보된 임차 보증금 채권,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제 강제징수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 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 수녀에 대신해서 변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빠른이 아니고 늦은이어야 맞는 거예요. 솔직히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얘네보다 늦은 경우 이제 법정기일이 빠른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솔직히 확 막 와닿게 이해되진 않아요. 볼 때마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이거 틀렸습니다. 자, 가는 맞았죠? 가는 맞았고 나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 들어가는 건 일단 다 제끼고 옳지 않은 거 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옳지 않은 거니까 나가 들어가는 게 이거랑 이거네요.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 제끼고. 자,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건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건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의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건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건의 설정일 선우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국대금을 배분한 후 선착주의에 따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건의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 자, 조세채권이 먼저 법정기일이 도래했어요. 뭐보다? 이제 부동산, 담보물건, 설정일보다. 법정기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 이거에 대해서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이거 이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모두 이루어졌어요.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담보물건 사이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건 설정일의 선호에 관하여 결정하고 순서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배분한 다음에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먼저 법정기일과 담보물건 사이의 설정일, 선호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겠죠? 당해세를 제외하고 근데 여기에도 당해세가 있으면 얘도 우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일단 매각대금 진짜 1순위로 배분할 거 배분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조세채권 사이에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서. 또 맞죠? 나 다냐, 나 라냐 하는 건데 다가 맞았으니까 나 라가 맞겠네요. 얘는 아예 안 봐도 되는데 어쨌든 주임법상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비록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라도 채권자를 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확정일자를 받긴 받았는데 이때 가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가압류권자가 이 임차인에 대해서 선순위냐 아니냐인 건데 선순위라는 거죠. 선순위래요. 선순위인지 여부는 확정일자 부여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무조건 가지니까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 순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나 가상금,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 채권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피상속인이 얘한테 물려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금 이거를 한정승인을 한 거잖아요.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고유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담보권을 취득하였어.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집행을 할 수 없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나 가상금,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얘가 체납을 했어요. 세금을. 그렇지만 압류, 이 체납에 대한 압류도 여기다가 할 수는 없다. 그게 가상금, 당해세에 관한 거라도 그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 얘가 이 사람이 애초에 체납을 한 거면 여기서 이제 그 압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얘가 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 대법원 2020 9월 29일 선고 2019-278785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집행채권 자체가 압류가 됐어요.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집행채권자한테 그래서 배당을 받았어요. 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집행채권을 가압류를 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게 지금 강제집행이 진행이 됐어. 그래서 채권자한테 이게 배당이 됐어. 그러면은 이 집행채권의 이 가압류의 효력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미친다고. 내가 가압류를 걸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으로서 배당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집행채권의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집행채권자한테 또 채권자가 있어.
집행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 얘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해서 집행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경합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압류 경합이 발생을 했어요.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 공탁을 하였다면 집행법원이 채무자래요. 그래서 그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집행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당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집행 채무자는 집행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집행 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집행 공탁을 하면 어쨌든 지급 의무 자체는 소멸하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배당금 지급 내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고, 집행 채무자는 집행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그거 공탁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채무자가 공탁을 했고 집행 채무자가 효력을 대항하는 거예요. 아, 말이 너무 비슷비슷하고 어려워요. 그쵸? 나만 그래? 위와 같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압류 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 사유 신고에 의하여 채권 배당 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 압류,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도 기재해야 한다. 자, 아까도 했지만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압류 경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압류 경합에 따라서 지금 사유신고를 했어요. 공탁을 했으니까 사유신고를 했겠지. 그래서 배당 절차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압류, 가압류 권자의 지위에서 이거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잖아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당연히 이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압류, 가압류 명령을 했어요. 또 같이 써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배당 여기다 안 쓰면 이제 일도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죠. 이 경우 집행 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사유신고서에 만약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건 틀린 말이죠. 자, 사유신고서에 쟤네가 가압류했어요. 가압류 채권자를 신고서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잖아. 나 그냥 이름 안 올려줘서 못 받았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 더 많이 받았을 애한테 부위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았으니까 내 받아야 될 건 네가 가져갔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3번.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남을 강항이 없을 경우 경매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압류 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일주일 이내에 적법한 매수 신청 및 보증 제공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나,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제가 살 거예요 그래도, 아니면 뭐 적법하게 이게 내가 살 거야는 안 되는구나, 적법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보증 제공이 없을 때에는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 허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잘못한 거죠. 압류 채권자 및 우선 채권자는 물론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페이크인데 이건 아니에요. 소유자랑 채무자는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인,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얘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거는 이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채무자랑 소유자는 그 권리 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저 이것 때문에 엄청 맨날 틀렸어요. 맨날 맞는데? 막 이러고서 몇 번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채무자가 수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목적물,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매각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말 오지게 길어요. 자, 집행 채무자가 공유 지분을 순차로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압류 채권자가 집행 채권 채무자의 압류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강제 집행을 해요. 그 수개의 공유 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 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권리 관계가 얘랑 다 달라요.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므로 공유 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얘만 매각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요.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는 배당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공유 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것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는 공유지분 1을 누가 사가고 공유지분 2를 누가 사가고 이렇게 하면 공유지분 1을 팔았을 때는 남을 가망이 없어요. 근데 공유지분 2를 팔았을 땐 남을 가망이 있어. 그러면은 전체가 다 남을 가망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신청 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랑 임의경매는 꼭 구분해야 돼요. 신청 채권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 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을 양수받았어요. 얘가 양수를 받았는데 신청 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청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그러면은 얘의 피담보 채권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피담보 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 그럼 얘를 채권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한대요.
그쵸?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쵸? 내가 양수 받았으니까 이것도 내 피담보 채권이 된 거니까 싹 다 같이 계산해야죠.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취득자는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고 그에 의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건 되게 완전 기본이죠. 필요비랑 유익비는 무조건 이제 경매를 하고 나면 그 경매 절차 비용 제외하고는 가장 선순위에 속하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제3취득자는 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우선권이 당연히 있겠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 배당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는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잉여 여부를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선순위 채권자한테 이만큼 돈이 돌아갈 거야 라고 계산을 할 때 당연히 필요비 유익비도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반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강역을 정하여 미서 신고를 할 때도 그 후 위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있었는데 얘보다 우선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만을 있음이 통지가 됐어요.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만 있어요 라고 얘한테 통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렇구나. 경매 신청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그러면은 이 돈하고 그다음에 절차 비용 이 돈하고 한 다음에 나는 얼마로 정하여 매수 신고를 하면 되겠네 라고 매수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그 후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야야 미안해 이거 포함되는데 우리 이거 누락했어 하고 위통지를 하여다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통지를 받아서 그래? 일주일 이내에 위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좋아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싹 다 갚을게 라고 변제하고 매수 신고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그것까지 해가지고 나 매수 신고 이렇게 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은 경매 절차 자체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34번 채권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소정의 지명 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대항권의 문제는 발생된 여지가 없다. 자, 지명채권 양도에 대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다. 근데 지명채권에 대해서 양수인이 있을 거잖아요. 양도된 채권이 이게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얘가 만약에 얘랑 상충되는 뭔가 권리를 가져. 그러면은 얘가 저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양도된 채권이 만약에 이미 변제가 됐어요. 없어졌어. 소멸한 경우 그의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여기에 대해서 압추가 들어와도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무효다. 라고 하고 대항 요건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채권 자체가 소멸했는데. 그쵸? 채권 과압류와 채권 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 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채권 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에 채권 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와 압류가 집행이 일단 경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여기서 전부명령이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효란 말이에요. 늦었어, 타이밍이.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집행 해제로 경합 상태를 벗어났어요. 가압류 하나만 있든가 압류 하나만 있든가 어쨌든 벗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든가.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 발령한 전부명령이 다시 효력이 되살아난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 무효화됐으면 그냥 얘는 소멸이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면 무효로 된 채권 압류 추심명령은 다시 유효로 된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얘도 아니에요. 자,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됐고 대항요건도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어졌어. 그 후에 사회행위 취소로 채권 양도가 취소됐다. 그러면은 채권이 원채권자한테 다시 복귀할 거잖아요. 일단 무효로 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얘가 다시 살아나냐? 아니다. 이미 한번 없어진 거는 무효다 라는 거죠.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가압류 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 추심 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 요구로 볼 수도 없다. 자,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자, 채권자가 여기에 무언가 피압류 채권이 있겠죠. 얘가 이거를 변제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이걸 또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했어요. 나아가 압류, 가압류 명령까지 얻었어.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자, 추심채무자,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3채무자한테 이 압류, 가압류 명령이 송달이 됐어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추심권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변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받은 돈에 이거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하죠. 추심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 추심 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 요구로 볼 수도 없다. 얘가 추심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법한 배당 요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아무리 압류, 가압류 명령을 다른 채권자가 이미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그 압류, 가압류 명령을 내렸더라도 변제를 채무자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추심권자한테 변제를 했다면 그게 추심권자가 가진 돈에 대해서 그 압류, 가압류의 명령이 그 효력이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추심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채권 추심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 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건에 따라 일종의 추심 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추심 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이 경합된 압류채권자, 또 다른 추심권자, 집행채권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도 아니다. 자,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그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됐어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없다.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하고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건에 따라 추심 기관이 돼가지고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 자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추심을 하는 거라 결국 추심 권능은 모든 압류된 채권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추심권자한테 정당하게 변제를 했어. 효력은 그러니까 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추심 권능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겠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미침으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다른 추심권자, 집행채권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도 아니다.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얘한테 이제 변제하면 끝이다. 자, 마지막 35번.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부분 자체도 되게 말 바꿔서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 없다. 자, 피담보 채권 하고 저당권 이거를 한꺼번에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기등기하고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굳이 이거에 대항 요건까지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이미 저당권에 저기가 있으니까. 이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조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 절차에서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어쨌든 그래갖고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유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 절차에서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이 양수이니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와 같은 사유는 이의나 항고 절차에서는 저 사실 잊고 있어요 라고 이제 그때 꺼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신청해주세요 할 땐 필요 없는데 이게
야, 이거 경매 개시 결정 왜 했어? 라는 이의가 들어왔다거나 이러면은 저 이거 있는데요? 라고 그때는 증거 꺼내 보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말 바꿔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 그리고 이의나 항고 절차.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368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수요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건 뭐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고 민법에서도 자주 민지법에서도 자주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이거는 무조건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요. 자,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수개의 부동산 중에서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거였어요. 근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거 자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동시 배당해요. 그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이거 먼저 다 준 다음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거를 이제 추가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분해서 배당해야 된다. 가끔 이렇게 바꿔놔요.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라 많이 안 틀려서 막 이렇게 오답 선지로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답 선지로. 근데 가끔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이후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동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바 위와 같이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졌다고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부등법에도 나오는 선지 같아요. 민법에도 나중에 나오고. 자, 이것도 통으로 외워야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이라는 건 보통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8억이 필요한데 10억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8억 빌렸다 중간에 갚든 다시 빌리든 이거에 대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제 저당권이라는 저기가 그 채권액이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확정이 됐어.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럼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동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이 되는 거죠. 확정되면. 경매 신청이 만약에 취하됐다. 그래도 이게 확정된 게 번복된 거는 아니죠. 채무 확정이 번복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 그 다음 신청 채권자로서는 피담보 채권의 표시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 일자, 채권의 원본 채권 이외에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금액, 이율, 기산일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형식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충분하다. 신청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 이거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언제, 원인, 이렇게, 일자, 금액, 원본 채권, 플러스 지연 손해금. 이거에 대해서는 예의의 금액, 이율, 이런 것도 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의 증명 서면까지는 필요 없어요. 집행법원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 담보권의 형식적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충분하다. 굳이 실질적인 것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고 형식적인 것까지만 조사하면 담보권의 형식적인 것 존재만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은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자,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채권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이전 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 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 채무자로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권을 같이 양도해요. 근데 양도를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거는 양도 이거는 의사 표시만 감지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줄게. 양도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시간 갭이 생긴단 말이야.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 채권이 당연히 먼저 양도되겠죠. 너 줄게만 하면 되니까 일시적으로 둘 사이에 귀속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 거? 이거는 이건 양수인 거, 이건 양도인 거. 이렇게 귀속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순 없으나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야 일시적으로 이거 다르네? 니네 이거 무효 이렇게 할 순 없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 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그러니까 애초에 양도인은 이거를 어차피 상실할 거잖아요? 집행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표에 자신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얘는 더 이상 배당표 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언제? 이거 시간이 차이가 나서 피담보 채권은 양도가 이미 됐는데 근저당권은 아직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서 아직 소유 명의인이 귀속인이 양도인으로 되었다고 해도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